차액지대에서는 리카도. 그럼 차액지대에서라면 딱 떠오르는 한 단어. 비옥도. 딱 떠오르셔야 돼요.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수확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등지가 있고요. 그러다가 우등지에서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열등지가라는 개념이 있죠. 열등지 중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최열등지를 뭐라 그래? 한계지라 그러죠. 그래서 수학 체감 법칙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차액지대설에 따르면은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맞죠? 그렇죠? 이거를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할까? 지대가 발생한다 하기도 하고 또 뭘 바꿀까? 생산비를 뭐로 낼까요? 수송비로 하자. 수송비. 그치? 리카도 이런 수송비가 나오면 안 되죠.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죠. 이게 수입이고 이게 비용이죠.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수입이고 이게 비용. 그러니까 이 지대가 뭐야? 이윤이잖아.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요즘에 회계적으로 이윤이죠. 총괄이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내용상 달라지죠. 이거를 우리 시험에 처음에 냈을 때 이걸 잉여로 냈었죠. 근데 또 마샬의 준지대는 이 논리인데 마샬의 준지대 소득으로 내죠. 여기는 회계적다는 게 순수익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리카도 문제 낼 때는 뭘로 나와요? 잉여로 내니까 여기에 맞추면 이런 용어적인 면을 이제 통일시켜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죠. 한계지에 왜 지대 발생하지 않아요? 요거랑 요것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매상고랑 생산비가 같기 때문에 만 원 이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계지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논리가 우선 첫 번째 설정입니다. 맞고. 그리고 12번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므로 지대는 생산비다. 이렇게 돼 있죠. OX. X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아주 유명하죠. 작년에 나왔나? 가격이 지대 결정해, 지대가 가격 결정해. 응? 아니야. 뭐가 뭐를 결정해? 그렇지. 도가지라고 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 지대 가격 결정 이 논리가 전혀 성립이 안 돼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리카도니까 도가지. 그럼 지대는 가격이 결정된 결과야, 원인이야? 결과지, 결과. 그래서 원인이 될 수는 없고 결과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곡물에 대한 인구가 막 늘어나가지고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곡물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곡물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매출액이 높아지겠지. 그럼 지주들이 기속되는 이윤도 어떻게 돼? 이윤도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지주한테 기속되는 이윤, 그러니까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지대를 뭘로 보냐? 지주한테 기속되는 잉여로 보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세우고 이 과정에 대한 설정은 전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결과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지대하고 곡물가를 바꾸셔야 되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대가 상승하므로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뭐다? 잉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가에 상승한다 한 사람이 있죠. 마르크스지. 지대가 뭘 결정해?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마진가죠, 마진가. 마르크스는 지대가 가격. 그러면 이제 지대를 뭘로 보는? 곡물가를 결정하는 비용으로 본 거야. 그래서 뒷부분을 그대로 놔두려면은 차액지대설이 아니라 절대지대설로 하시든지 아니면 차액지대설을 살리려면은 정반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차액지대설을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다 거꾸로 이제 하셔야 되겠죠. 해석이 되죠. 의미가 아주 강하죠. 그리고 13번에 위치지대 누가 떠올라요? 그럼 튜넨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무슨 단어? 아니 그 전에 근본적으로 아니 위치지대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거리가 떠오르셔야 돼. 거리. 튜넨하고 리카도 가장 결정적인 이론의 전개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응? 그렇지 그거라 그랬잖아.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못 들었는데 그게 정답이야. 뭐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은 농지가 비옥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튜넨은 농지는 비옥도는 어떻다? 똑같다고 본 거야. 왜냐 그 리카도는 학자고요. 튜넨이라는 사람은 많은 땅을 경작한 지주야. 농업이라는 사람 운영했던 지주야. 그러니까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경영해봤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사의 농지가 그렇게 비옥도가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보자. 근데 지주들이 얻는 이윤이 달라지지. 왜? 시장하고 농장 간의 무슨 차이? 거리 차이. 거리 차이가 무슨 차이를 유발시켜? 수송비 차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 수송비라는 개념이 생기려면은 거리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고 거리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거리라는 개념이 생기려면은 농장과 시장의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 그 번역을 그래서 위치지대설이다로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첨가해? 수송비를 첨가한 거지. 그래서 리카도는 비용적인 면을 생산비 하나만 고렸는데 비해서 튜넨이라는 사람은 비용적인 면을 생산비랑 수송비 있죠. 두 개를 고려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수송비가 없으면은 지대 이제 함수를 논할 때 수송비가 없으면은 리카도, 있으면은 튜넨, 없으면은 리카도, 있으면 튜넨, 리카도, 튜넨 이렇게. 그래서 리카도는 지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비옥도 차이고 튜넨의 경우는 지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다? 거리 차이. 그래서 이건 차액지대, 위치지대. 그리고 결론은 똑같아요. 튜넨하고 리카는 같은 고전합하기 때문에 결론은 같아. 튜넨도 한 개의 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색채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지대, 시장과 생산지 간의 거리가 결정된다 그랬죠. 거리 제대로 나왔죠. 때문에 수송비가 상승하면 지대는 감소한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시가 아니라 빼기거든요. 매상고에서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 둘 다 비용이죠. 그럼 수송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증가하면 그만큼 이유는 이미 논리적으로 따지시면 돼요. 맞잖아요. 맞지? 그래서 지대는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14번에 절대지대 마르크스죠. 그럼 소유권 나와야 되지. 소유 자체 지대 발생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비옥도나 생산량은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한 지대죠. 땅 주인들이 소유권을 가진 땅을 달라가면 줘야 돼. 모든 토지에 다 존재한다는 절대지대란 말을 썼고요. 그리고 15번에 14번 마크 15번 마르크 절대지대 한 개지 안쪽에서도 안쪽인 차액지대 절대지대 존재하나 한 개지 바깥 땅에서는 차액지대는 사라지고 무슨 지대만 존재해? 절대지대만 존재하죠. 맞죠? 16번에 중요한 질문이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따르면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죠. 이 말은 뭐예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은 또 한참 걸리니까 때문에 지대가 그걸 결정한다. 이거 맞지? 비용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16번 유명하고 17번은 이제 입찰지대가 나오죠. 입찰지대는 누구 걸 뺏겼다 그랬어요? 튜넨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론인데 그 입찰지대는 이제 어차피 지문이 나온다고 봤을 때 작년에 나온 지문은 또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 입찰지대 몇 개만 기억하면 돼요.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주 있죠. 지주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용이 최대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이죠. 이걸 이미 뭐로 바꿔서 나왔어? 최소로 나왔죠. 그리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수준에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야.
그 각 산업별로 위치마다 입찰지대가 있겠지.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각 산업별로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을 연결한 퍼락선, 그걸 뭐라 그래요? 입찰지대 곡선이죠. 이것이 작년에 나온 지문이에요. 지문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 우하향이에요? 아니면 삐뚤이야? 우하향이지. 왜 우하향이냐? 이것이 이게 지대고요. 이게 거리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죠. 지대는 점점 낮아지잖아. 그래서 지대하고 거리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그럼 입찰지대 곡선은 모양이 우하향이라는 말을 이제 기억하신 다음에 그 기울기가 시험에 나왔었죠. 이 기울기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들어가? 한계 수송비를 밑에 뭐가 들어가? 토지 사용량. 그래서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 뭐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7번 입찰지대 단임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 맞나요? 최대죠, 최대. 그리고 초과이 0이 되는 이거 맞지? 이런 거 단어 가지고 말장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틀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키워드는 말장난 수준이에요. 그것만 자꾸 반복하시면 돼. 17번은 X야. 최소가 아니라 최대. 그리고 이제 18번 입찰지대에서는 가장 높은 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형이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19번 입찰지대 곡선이 있죠. 생산 대체할 때 우상향하면서 원점을 볼록 이렇게 나왔죠. X. X라 그랬지? 우상향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라고요? 우하향. 이게 입찰지대 곡선이야. 우하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우상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19번은 X 우하향. 20번에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 지대 곡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을 연결한 퍼락선이죠. 가장 높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도심에서 외곽 나가면 이게 지대인데 여러 개 산업이 있겠지. 그럼 가장 이윤을 많이 벌 수 있는 용도의 토지형이 할당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죠.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이 있죠. 높음 연결한 퍼락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다 그럽니다. 이게 그려보면 각 위치별로 가장 이윤을 많이 벌 수 있는 용도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또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결과만 보세요. 가장 낮은이 아니라 높은.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라서. 그리고 이제 21번 입찰 기울기는 수송비를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 지금 한계 수송비를 르이 들어간 것은 목적이니까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는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 맞잖아. 근데 기출문제는 반대로 냈잖아. 그렇죠? 실제 시험 반대로 해서 오답으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22번 아직 안 나왔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에요. 한계 수송비가 증가할수록 기울기는 가팔라진대. 그럼 기울기가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료로 나눈 값이라 그랬지. 그 입찰제도 기울기에 영향 미치는 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사용량도 충격을 줄 것이고 한계에서 충격을 주겠지. 분모랑 결과는 비례야 반비례야? 항상 분모는 그럼 반비례잖아. 분자랑 결과는 비례. 지금 한계 수송비가 증가했다 그랬지. 그러면 기울기도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지. 같은 비례니까. 그럼 기울기가 커진다는 말은 가팔라지는 거야? 완만해지는 거야? 가팔라지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A랑 B 어느 게도 기울기가 가파른 거야? A가 기울기는 경사도 각도를 말하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기울기가 커진다 이런 논리죠. 그럼 요거는 OX 맞는 거야. 그렇지? 사실상 입찰지대 이론에서 우리 시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지문이 요 지문이에요. 그 위에 21번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22번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그래서 22번은 맞고요. 23번에 마샬은 준지대지. 준지대는 준자부터 되니까 토지는 아니죠.
다만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사하다는 말은 공급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기계나 기구 등이 창출한 소득.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마샬의 준지대를 공부할 딱 3개 지문만 공부하시고 가시면 돼. 이게 단독으로 안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지대로 낼 때 지문 하나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계나 기구 같은 생산품을 만들 때 필요한 생산 요소들이 있잖아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 이거 하나. 두 번째, 이 준지대 크기는 그러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돼, 공급에서 결정돼. 수요에서 결정돼. 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수요가 늘어나서 기계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계가 창출한 이윤도 커질 거 아니야. 왜냐? 마샬의 준지대는 누구 걸 뺏겼어? 리카도를 뺏긴 거야, 리카도. 가격이 지대 결정하는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되고요. 세 번째,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해요, 일시적이야. 왜 일시적이라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준지대가 사라져. 왜? 그치.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기계보다 더 질이 좋은 기계가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 기존 기계에 대한 수요에서 새로운 기계로 넘어가죠. 그럼 기존 기계는 수요가 줄 거 아니야. 그 기계 가격은 하락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창출한 이윤도 점점 줄다가 나중에 기계가 창출하는 그 비용, 수입이 기계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있겠죠. 그럼 기존의 그 기계는 도태가 되는 거야. 없어지게 됩니다. 딱 3개 지문이야. 23번이죠. 준지대, 기계나 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에 귀속된 소득. 이거 자주 나오죠.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이 단어 꼭 알아두시고 이거 하나 맞고 24번의 준지대는 그 단계만 발생하고 장기에는 사라지는 지대다. 맞죠? 요거 아마 2번이나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해서 오답 나온 사례가 있어요. 요거 하나 맞히시고 25번 준지대는 그런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뭐에서 결정된다? 수요. 그러니까 23, 24, 25 있죠? 요 3가지 지문만 알고 가시면 돼. 나머지는 다 사족이야. 이렇게 중개사 시험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내요. 그리고 이제 지대론 세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이죠. 도시 내부 구조론 중개사 시험 몇 명이 나오고 있다? 3명.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럼 동심원 이론 하면은 먼저 시카고는 이제 안 나올 테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 교수냐도 물어봤잖아. 황당한 질문이죠. 야 그런 걸 아니 중개 업무 하는데 손님 왔는데 이런 버제스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아세요? 무슨 학파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우 답답해 미치겠어. 그냥 그런 거 내는 거 보면은. 그러면 이제 버제스 이론 할 때는 누구 걸 뺏겼다? 투넷. 예, 투넷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킨 건데 거기까지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생태학적 현상이야 아니면 동태학? 생태. 도시가 시카고라는 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생명체를 본 거예요. 그럼 요만했던 시카고라는 시 점점 확장되면서 끊임없는 친이가 계승이라는 논리로 확장되는 모습이 돼. 그럼 192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25년 상황을 봤더니 도시는 요만했더니 점점 커졌잖아. 커지면서 내부 구조 형성이 됐겠지. 그러니까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동심원 이론에 5개 지대가 있죠. 크게 나누면 3개 지대라 그랬죠. 가운데가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외곽이 이제 주거지대야. 주거지대랑 중심 업무지구 사이에 중간지대 하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버제스 이론에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지대야? 점유지대 이런 논리죠. 그러면 이제 3개거든요. 3개인데 주거지대를 다시 세분화시켰지. 소득 수준에 따라. 그렇죠? 어떻게 세분화시켰어? 저고통이죠.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주거지대. 저고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 사이는 뭐가 있고 뭐는 뭐보다 더 가깝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버제스 동심원이랑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26번이 그중에 이제 가장 의미 있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버제스 거주지 분화 현상, 친이과 천이, 생태. 나왔지? 생태. 아까 동태는 무슨 이론이어서 나왔었어? 동태는 거미집 이론에서 나왔잖아. 동태 분석. 생태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거 자주 나오죠. 생태. 입실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점유지대, 소유층 주거지대와 고유층 주거지대 사이에 존재한대. 점유지대가.
이것도 기출이죠? 아니지. 점유지대는 어디랑? 중심 업무지구하고 저소층 주거지대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지대를 중심 업무지구로 하면 되겠네요. 예, 틀렸고. 버제스 동심원 28번에 의하면은 저소득층 주거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대보다 도심보다 더 원거리에 있어요? 더 가까이 있지. 예. 왜 저소득층이 도심지에 더 고소득층보다 더 가까이 있을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 그 취업하려고. 그럼 요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이 어디 있어? 여기? 아니지.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은행이라든지 행정관청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 그 미국에서 여기에 은행이라는 행정관청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지대가 없죠. 그럼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 두 군데에서 왔어. 두 군데에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는 그 유럽에서 이민자에 넘어왔어. 넘어올 때 돈 싸들고 가져왔죠. 아니지. 핍박받다 보니까 결국 신대륙에 온 거잖아. 한 부류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어. 어디서 왔을까? 농촌에서, 농촌. 이 거미집 이론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농업이라는 산업이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시차 때문에 가격을 이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하다 보면 자꾸 파산을 해. 파산하니까 농민들이 파산하니까 어떻게 돼? 빈민화됐지. 그러니까 농사를 못 져. 그래서 어디로 몰려와? 도시로 와, 도시. 그래서 다 도시 빈민화돼. 그 사람 다니는 직장 어디서? 점유지대. 점유지대 뭐가 있냐?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점포 등이 밀집돼 있어. 다 여기. 그러니까 대부란 영화 보면 나오잖아. 점유지대가. 뭐 건물을 넘나들잖아. 총 들고. 딱콩. 살짝 피하죠. 살짝. 아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점유지대가 영화 안에 들어라. 그 보면은. 그런데 부자들은 왜 외곽했을까? 고소득 통근자지대는. 이 사람 다니는 직장 어디? 이 사람은 여기 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도심지로 오면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곽 나가 있는 거야. 범죄, 빈곤,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많은 거 싫어해서 외곽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데 그럼 미국 얘기고 미국 얘기를 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다 보시다시피 29번 28번은 X죠.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 29 동심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고용인계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해요? 틀린 거잖아요. 고소득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호이트의 선형이론. 호이트로 넘어가죠. 1930년대 이론이에요. 미국이라는 이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그 논한지 생태학적 현상으로 논한 것이 버제스인데 비해서 호이트라는 사람 미국 여러 도시를 이제 분석했더라고요. 실증적인 분석인데 142개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다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 호이트의 호이트의 선형이론 하면 무조건 키워드 한 단어가 뭐야? 교통망이야. 동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야가 이제 평면지이죠, 평면. 도로가 발달할 수 있는 이쪽으로 도시가 성장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CBD하고 교통망이 발달한 요 동네는 도심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거주해? 부자들이 거주해. 부자들 동네 근처에는 뭐가 있어? 중류층이 있어. 그리고 반대편은 누가 거주해? 저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 주변에는 뭐가 있어? 공장들이 있어, 공장. 그래서 동심원상으로 주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 계층에 따라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거야. 그 계층 간의 이제 분화 현상, 그러니까 주거 분류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 이제 선형이론. 그래서 선형이론 하면 항상 뭐가 교통망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딱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30번에 유명한 질문 나왔죠. 호이트 이론이야. 선형 이론. 교통망 따라 확장, 부채꼴. 그리다 보니까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꼴이 선자가 부채 선자니까 도시 성장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교통망 나와서 무조건 뭐다? 선형 이론. 가장 유명한 유명한 지문이죠. 30번 맞고 31번 선형 이론.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공간 유용을 결정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것도 자주 나오죠. 왜? 교통망의 축은 땅값이 비싸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이 거주하죠. 그게 누구야? 고소득층이야. 이렇게. 그래서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들이 도시를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형 이론의 배경이 되는 산업이 있어요.
이 유상도시 이론이라 그래서 선형이론 전체 조건으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당시 미국에서의 자동차 산업 발달이야. 자동차를 부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의 축에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 31번은 그래서 많이 유명하고 나오고 아마 그 30번하고 31번 두 개 지문이 선형이론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은 선형이론, 고소층 주거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소유층 지역은 도심과 접근 좋지 않은 고소층 반대편에 입지하죠. 한번 제조, 공장 지역은 소유층 지역과 보안적으로 근접적에 입지하죠. 맞지?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그림상으로 머리에 떠오르시는 뜻이고 33번에 해리 술만은 무슨 이론이죠? 다핵심이에요. 그럼 다핵이라는 논리가 핵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 핵의 성립 요인. 이 해리 술만이라는 사람, 해리 술만 공동연구인데 핵의 발생 요인으로 또는 성립 요인으로 4개를 제시했어. 그 4가지 다 공부할 필요 없고 2가지만 키워드 잡으면 돼. 상식적이야. 이거 많이 알고 계신데 유사활동 같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거 집중지향성. 그리고 이종활동 같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흩어져요. 흩어지지. 근데 유사, 집중, 이종, 분산 너무 노골적이죠. 출전 입장에서 남사스러운 거야. 그래서 학계론에 보면 한번 유사, 분산, 이종, 집중에서 반대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입지론 썼죠. 같이 모였다는 입지적 뭐라 그래? 양립성이라고 표현했고 흩어지는 걸 뭐라 그래? 비양립성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33번 해리술만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해리스 다핵심이론은 유사업종 집중지향성, 입지 비양립, 이종활동은 분산지향, 입지 양립 등등 했다. OX. X죠. 양립, 비양립 바뀌었죠. 이거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론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상호입지론만 했어요. 공호입지론은 안 건드렸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공호입지론 배보의 무슨 이론이죠? 최소 비용 이론이죠. 나올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34번의 경우는 상호입지론인데 어차피 너무 상호입지론 하면은 크리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로 이어지는 내용이지. 그럼 지문으로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 19택에 있는 지문만 연습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지문으로 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와. 그러면 계산 나오는 거 중력 모형에 나오잖아. 중력 모형 하면은 레일리, 컨버스, 허프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작년에 누가 나왔어? 컨버스가 나왔지. 올해는 당연히 레일리 아니면 허프가 나오겠지. 이 세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레일리야, 레일리. 그 허프는 거기다 뭔가 첨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레일리를 이제 가볍게 한번 봤고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에 특강한 걸로 이제 그렇게 대체하시면 돼요. 34번 시도시 인구의 몇 %가? 80%가 A, B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했죠. 아, 근데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 C 도시는 배후 중심 도시고 A 도시랑 B 도시는 배후 도시예요. 거리가 C에서 A까지는 2, C에서 B까지는 4. A 인구는 1000, B 인구는 5000이죠. C 도시 인구는 9만 명이다. 허프 모델에 의할 경우. 다만 허프는 이거 허프를 냈네. 허프 할 때는 마찰 계수가 나오죠. 마찰이 얼마 주어졌어? 2. 마찰 2는 거리의 무슨 뜻이야? 제곱.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 2개지. 그럼 2개의 도시고 마찰이 2라는 것은 누구 방식으로 풀면 돼? 그냥 레일리 방식으로 풀면 돼요. 똑같아.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잡아야 되죠. 크기. 누가 유리해? A가 유리해? B가 유리해? A가 유리하지. 크기 몇 배 유리해? 두 배 유리하죠? 만하고 5000이니까 이게 딱딱 떨어진 몇 대 몇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럼 2대 1이지. 그리고 거리는 마찰이 2니까 제곱이죠.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요? A가 유리하지. 몇 배? 2배지. 근데 거리는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얼마? 4. 그러면 4대 1이지. 그러면은 크기든 거리든 다 누가 유리해? A가 유리하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돼? 유인력 B는? 아니 8대 1이지. 여러분들 2 곱하기 4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8. 1 곱하기 1은 1이지. 그럼 이제 전체가 배우지에 몇 명 있다고 가정하면 8대 1이면 9명 있는 거죠.
9명 중 몇 명이? 8명이 일로 오는 거야. 근데 배우직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 9만 명. 9만 명이 다 오는 게 아니죠. 몇만 명? 80%. 그럼 98이 72지. 그러면 7만 2천 명 중에서 9분의 8이 A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 8, 9, 72죠. 이게 8이죠. 8, 8, 60, 6만 4천 명이 일로 오네. 그렇지. 6만 4천 명이 나와야 돼요. 맞지? 이렇게 나오는 레어리 커머셜 커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시장론에 대한 계산 문제 역시 포함해서 정리가 되셨으면은 아까 이제 3문제, 5문제, 5문제에서 최소 12문제 플러스 알파는 맞히신 거야. 기쁘시지? 그 다음에 정책론으로 넘어가죠. 정책론은 큰 주제가 2개가 있어요. 정책론은 이제 우리가 5문제에 나오면은 이제 3문제, 4문제를 목표로 하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죠. 정부 시장 개입 엄청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주택 정책. 이게 2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 근데 우선은 1번에 보면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엄청 나와. 개입하는 방법 특히 중요한 거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그 직접 개입, 직접 정부 시장 개입 방법. 이거 또 나와. 제발 또 나와라.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개입 방법. 그럼 이제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현장에서 이제 환호성을 이게 지르게 돼 있어요. 1번 세제, 부담금, 보조금 직접. 간접이지.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간접은 이거죠. 보부세죠.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각종 세금.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간접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굉장히 단독 나왔던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전부 다 뭐야? 간접. 그 중에 많이 나온 게 있죠. 대출 규제. 그래서 LTV라든지 DTI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간접. 그리고 금리 조정.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간접. 그리고 행정상, 정보 공개. 이거 지금 가장 유명한, 우리 시험 가장 유명한 게 우리 공부하신 내용 중에 부동산 강요 공시제도 있지. 그래서 이제 열람이 가능해.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직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은 어쨌든 보부세니까 간접 X. 그 2번처럼 많이 나오죠. 이거 박스를 집어넣고 몇 개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몇 번이야? 2번이죠. 1번 공용개발, 3번 토지 수용, 4번 토지은행, 5번 공공임대주택 공고, 5번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있죠. 전부 다 뭐다? 직접. 그리고 가격을 규정해 전부 다 직접. 그래서 이제 2번에 대한 논리가 틀렸어요. 2번이 가격 공시에 정보 공개한 거니까 이거는 간접. 또 나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맞히게. 그리고 이제 3번 정부는 소득재 분배, 주거복지 사회적 달성하고 이게 무슨 기능?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말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있죠.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이유잖아. 투유.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2가지인데 뭐 요즘엔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정치적 기능하고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근데 요거보다도 정치적 기능은 뭘 달성하는 거야? 요걸 잡으셔야 돼. 지난번 19태 할 때 나왔던 거.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것이 정치적 기능이고 약자 배려야. 약자. 경제적 기능은 키워드가 뭐야? 시장 실패지. 시장 실패.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 경제보다도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번 지문 자체를 알아두세요. 사회적 목표 달성, 정치적 기능이고 시장 실패 수정, 경제적 기능. 이렇게 이제 이 문구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4번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있죠. 약자 배려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정치적 기능이야, 경제적 기능이야. 약자 배려니까 정치적 기능이야.
그러면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OX. X죠. 뭐라고 해야 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 8회 때 지문이에요. 좀 오래됐죠? 잘 안 나오는 건데 시장 실패 거기부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어요. XX. 5번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비탄력성. 공급 비탄력적이니까 즉각 반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시차로 인해. 그래서 거미줄 모양 떠오르시면 되겠네.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지. 맞아요. 뭐 시장 실패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장 실패를 일으키기 위한 원인이 있어. 원인. 시장 실패 원인하면 유명한 거. 최소 몇 개는 암기하셔야 돼. 그 전에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 있어. 무슨 시장? 일본 완전 경쟁 시장. 그렇죠. 예, 완전히.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 무슨 뜻이냐? 시장이 알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물건의 적정 가격을 만들어줘. 이렇게 시장이 알아서.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현실 시장은 다 불완전 시장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 실패 원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끔 가다가 1, 2, 3, 4, 5번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보기 중에 아닌 걸 설명하면 완전 시장의 성립 조건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시장 실패 원인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5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그리고 독과점 기업의 존재, 그리고 규모의 경쟁, 그리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작년에 평가사 시험에서 시장 실패를 물어봤는데 이걸 대칭성 이렇게 했더라고. 말장난. 우리도 제발 나와라. 이 중에 단독샷은 요거랑 요것만 가지고 이제 단독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런 방향성 잡으시면 돼. 6번의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길 때 경합성과 배제성 때문에 과소생산 문제가 야기한다. OX. 아니, O가 나오면 안 되지. X죠, X.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치. 공공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것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공공재 소비면이야. 뭐하고 뭐를 갖춘 자를 공공재라 그래. 그쵸?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을 가진 자를 공공재라 그래. 그럼 요 2가지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잖아. 나머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지. 왜 경쟁하지 않아? 공공재는 민간재랑 다르게 아무리 소비자가 소비한다 하더라도 양이 안 줄어. 왜? 공공재는 내구재야 비내구재야? 아니, 내구재지, 내구재. 내구재니까 수명이 길잖아. 아무리 도로를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안 줄어. 그러니까 다음 사람도 똑같은 소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재를 소비할 때는 굳이 소비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공동소비로 이어지지.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임차. 무임차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겨서 생산이 되잖아. 다 공짜로 공동을 이용하니까 공공재를 생산한 기업이 공공재 생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 회수할 수 없죠. 그러면 기업들이 공공재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과소야 과다야? 과소. 그러니까 누가 직접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 정부가 세운 거 직접 공급하는 수밖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건 암기가 아니라 공공재의 경우는 요거에 대한 해석이 있죠. 비경합성과 비배제 해석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난번 했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디 하다만 거지? 6번이죠 6번. 그러니까 경합과 배제가 아니라 비경합과 비배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과소를 과다로 자주 내죠.
그렇게 하면 단어상으로 6번 X. 7번의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당사자 정보가 다르죠. 가격이 왜곡되지. 그렇죠. 이것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맞고, 정보 비대칭성, 시장 실패 원인,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되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8번에 공공재 외부 효과 다 시장 실패 원인이죠.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그렇죠. 키워드 다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낸다니까. 9번 독과지 연계 존재 규모의 결 전부 다 뭐야? 시장 실패 원인이지.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 정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논했던 것처럼 6번, 7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 원인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틀리고 의도적으로 낸다 그랬을 때 말장난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제 공공재 경합 배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대칭성해서 말장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번부터가 외부 효과죠.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지라도 주변 토지용과 이제 공간적 부조가 생겼대요. 그럼 주변에 부작용 미친 거지. 그럼 외부 효과죠. 정의야 부야? 부. 그냥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11번의 정부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대. 맞지? 그러니까 이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 거잖아. 그런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X. X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 이걸 뭐라 그러냐? 정부 실패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 실패까지 확장해서 내지는 않아.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한번 딱 유일하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밤에 1시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끓여. 근데 집에 계신 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개입을 해. 그럼 제가 끓인 라면 맛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개입한 라면 맛, 어느 게 그분이 개입을 더 맛이 좋아질까요? 정부 실패죠, 그것이. 더 악화시켜. 그냥 나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었으면. 아이고, 라면 못 끓여. 술만 잘 마시지.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이제 그 키워드 쭉 나왔죠. 12번 보면 외부 효과의 기본 모델을 낸 거야. 12번은 키워드가 몇 개 있어? 외부 효과 하면은 3가지가 있어야 돼. 먼저 거기 나온 것처럼 시장극을 통하고 통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뭐예요? 의도하지 않은. 먼저 해드렸나? 제3자죠. 제3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는 거야. 요 기본 모델이 3가지 단어가 나와야 돼요.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근데 이거를 다 쓰진 않고 보통 단순 아주 짧게 지문 만들 때는 의도하지 않는 제3자, 이거는 집어넣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이건 맞는 지문인데 그 다음 내용은 저거잖아. 제3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제3자한테 긍정적인 미칠 수도 있겠죠. 그걸 정의해 볼까? 제3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 이게 뭐다? 부해 볼까? 그래서 정하부로 나눠진다는 표현이 13번에 있죠. 정하고 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러한 외부 효과는 다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생산 과정은 비용으로 설명하고 소비 과정 편익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여기는 거의 장난을 안 쳐. 기본 설정이니까. 판단이 이제 14번부터 나오죠. 14번, 15번, 17번까지다. 17번까지. 14, 15, 16, 17번을 내잖아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야. 외부 효과에서 최고 수준의 난이도라 보시면 돼.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4번에 정의효과로 나왔지. 그럼 어떻게 설명했을까라고 봤더니 정의야. 보니까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맞나요? 맞지? 그래서 정의효과 하면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 이게 더 크잖아. 편익으로 설명하면. 근데 혹시 비용으로 설명하면은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설명하면 어느 게 더 커?
사적 비용이 더 크지. 정을 유발시키면서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가져가는 이익이 아니라 제3자가 가져가는 이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잘 보셔야 돼. 정을 설명했는데 사회적 편익 나왔죠. 사적 편익보다 크고, 이거 제대로 돼 있네. 부회복가 나왔어요. 부회복가는 이 조건을 뭐 하면 돼? 다 반대로 하면 되겠네. 뭐로 설명이냐 봤더니 사적 비용했죠.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부는 오히려 이제 적어드려야겠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지. 이 두 개의 지문을 합친 거잖아요. 한 지문에 연습하기 위해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하셔야 돼.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왜 틀릴까요?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줄에 대한 내용은 맞는데 두 번째 단락이 틀린 겁니다. 전체 X. 그리고 15번에 외부 경제가 정의죠. 재화의 생산량 시장 기능에 맡겼죠. 포인트가 이 지문이잖아. 그럼 시장 기능에 맡겼다는 요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부가 개입한 거야, 개입하지 않은 거야? 개입하지 않은 거야. 시장에 민간 기업들이 정 또는 부를 유발시키는 시설이라든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맡겼네.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맞지? 그럼 정이야, 정. 시장에 맡겼어. 그럼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커? 사회적 생산량이 더 크죠. 사회적 생산은 필요한 양보다 정을 유발하는 사적 생산 얘가 과소 생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요건 적정 생산량 요거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맞지? 요거 많이 틀리고요. 16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니까 정이야 부야? 부죠. 저하의 공업도 시장에 맡겼네. 민간기업에 맡겼어요. 그 저하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대. 맞지? 정의 부회복가는 말 그대로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 비교하다 보면은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나와. 그럼 이것도 국어 시험을 잘 하셔야 돼.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요거보다 얘가 과다 생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다의 생산 경향이 맞잖아. 아주 유명한 지문이고 지금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17번 정의회복가 이쪽이야. 재화회생 시장에 맡겼다 그랬지. 맡겼어요. 그럼 사회적 생산량은 사적 생산량보다 더 많게 되는데 맞아요 틀려? 맞잖아. 그쵸? 지금 주어를 보세요. 정의회복가야. 사회적 생산량은 이게 주어잖아요. 요거는 사적보다 어떠다 더 많게 되지. 일찍 과소가 되니까. 이해되세요? 사적이 주어면은 이거보다 적은 것인데 사회가 주어면은 이것은 이거보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표현했던 이제 실제 지문들이죠. 우리 시험 나오지 않았어요. 18번 그냥 암기하면 되죠. 정의복가 님비 있죠, 님비. 님비는 정의야, 부야? 부. 니네 집에 이란 님비죠. 그리고 핀피는 원하는 거죠. 프리즈. 제발 프리즈. 이거는 뭐다? 정. 님비랑 핀피가 바뀌었고 X. 19번에 정부는 정의회복가의 경우 주로 사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은 시장에 맞게 얘는 안 나오고 얘는 지나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개입하겠지. 그럼 이쪽은 어떻게 개입하겠어? 정을 유발시킨 사람은 희생만 하고 편익이 적잖아요. 사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 해주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해? 정부가 정을 유발시킨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세금 등을 감면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부가 대신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사적 편익 증가 방향 개입하고 부회복가는 사적 비용을 증가시킨 방향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죠. 먼저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대책은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적 금지시키는 게 있어.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용도지역지구제. 그 용도지역 뭐에 대한 대책이다? 부의 외부의 대책.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를 유발시킨 사람은 본인은 비용은 적게 집어넣어서 편익만 대빵 많잖아. 그러니까 이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 행위를 이 편의를 얻기 위한 사적 비용 정부가 뭐 해야 돼? 세금 때려. 그리고 벌금 같은 것 때리 과징금. 그러니까 불법 주차하는 사람한테 벌금, 불법 주차로 해가지고 불법 과징금에서 1조 이런 식으로 막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부에 의한 그 부과 세금이라든지 과징금 부과 때문에 경제인 부담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억제하게 돼. 불을 위반한 행위는 나는 폐가망신하겠구나라고 스스로 억제. 그래서 부의복과 사적 비용을 증가시킨 방향으로 개입한다. 맞겠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20번 나머지는 그냥 편해. 주변 토지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새로 조성된 공원이니까 무슨 회복과를 유발시켜요? 정.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겠지.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 어느 쪽 움직여? 우측. 맞죠? 그럼 주택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셨죠? 이거 틀리게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어? 좌측으로 나왔잖아. 좌측. 그렇게. 맨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뭐가 나올지 다 알아 몰라? 알아.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21번은 정리한 게 정의회복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이 있죠. 그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용 기업 부에 대한 억제죠. 억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이고 이걸 암기하시면 돼. 22번도 마찬가지죠. 부의복과 발생해서 억제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원인자한테 못 때려. 세금. 그리고 규제. 이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자원부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지. 다 대책이라는 뜻이고 이거 맞고요. 그리고 23번은 용도지역제 효과는 부를 제거하는 거죠. 용도지역 학계론 수준에서 이거 제일 많이 나오죠. 용도지역제 효과, 부를 제거, 감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리야. 1번부터 23번까지가 있는데 요즘에 계속 최소 2문제씩 나오더라고. 계속 정부 시장 개입은 방법을 하나 나오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지문도 짤막짤막하니까 아마 두 문제는 효율적으로 접하실 거야. 가장 대비가 까다로운 것이 토지 정책인데 그거 말고 주택 정책은 무난할 거예요. 작년에 뜬금없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물어봤거든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나왔죠. 근데 이 주택의 경우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 젊은 층이 들어가야 돼. 왜? 신혼부부가 노년 신혼부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학생도 노년 대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층. 그러면 이거 무슨 주택이 해야 돼? 행복주택이 해야 돼. 근데 뭐라고 나왔어? 국민임대주택이라 이렇게 있잖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면은 임대주택의 공공임 종류가 8개가 있어요. 그중에 3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영구임대주택 몇 년? 50년. 국민임대주택 몇 년? 기간이 명시된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 조건이 독특한 행복주택. 올해 안 나와, 이것은. 그럼 이제 제도적인 법률적인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주택 정책 내용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 그렇죠? 주택 거의 임대주택 정책이 90% 나오고 나머지가 분양가 규제가 1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옆에 서포트하죠. 뭐하고 뭐가? 임대료 보조랑 그리고 임대료 규제가 상한제잖아. 뭐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이렇게 나가. 혼자 30년을 낼 수 없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좌총용 우백호 해가지고 좌보조 우공공이야. 그래가지고 임대료 보조. 저도 뭘 낼까요? 공공임. 저는 어떤 걸 낼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임대료 규제가 이렇게 하면서 너 이거 내 이렇게 내.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이제 먼저 잡으셔야 돼. 그러면서 24번부터인데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제하는 거야, 높은 가격으로 통제하는 거야? 낮은 가격. 그래서 얘는 최고 가격이야, 최저 가격이야? 응? 결론을 내려드릴게. 우리 시험은요, 최저 가격제는요 절대로 안 나와. 최저 가격제 하면은 무조건 X야. 경제학적으로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 뭐 하는 거야.
근데 임대료 규제는 소비자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뭐다? 최고 가격제.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한제라 그러잖아. 그래서 분양가 규제라 그래, 경제학에서는. 다음 분양가 규제를 입법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명칭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 거예요. 상한제랑 거래는 상한선 지정한 거다. 그래서 무슨 제?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 최저라고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조건.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는 전부 다 최고 가격. 설마 이걸 최저로 안 나오겠지.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 그래서 약자 배려죠. 효율성 강조야, 형평성 강조야. 형평성 강조지. 그렇죠?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이지. 그래서 정부 개입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되죠. 어쨌든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했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의 목적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임대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 거죠. 여기서 올해 아주 평가사 시험에서 지난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것처럼 진짜 말장난이 나왔잖아. 와, 좀 깜짝 놀랐어. 그 올해 평가사 주택 정책 문제를 낸 거 보면은 다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시간이 조금. 임대료 규제 정책은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소득을 재분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소득의 분배 있죠. 분배는 누가 해줘요? 시장. 근데 시장에 분배된 소득 보니까 불평등한 소득 분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강자인 임대인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고 약자 임차인이 적게 가져가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분배한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거야. 소득의 분배는 뭐죠? 시장 기능이고 재분배는 정부의 기능이야. 이렇게. 그러면 누구 걸 뺏어와야 돼? 많이 간 임대인 거 뺏어와서 임차인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에 대한 효과. 효과가 단기에는 있어 없어? 있지. 장기에는 없지. 이거 없어요. 단기 있는 이유가 공급이 비탄이기 때문에 탄이기 때문에. 비탄. 장기 사라지는 이유가 뭐다? 탄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평가사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어? 전 깜짝 놀랐어. 소득 직접 분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잖아. 이야, 소득을 직접 분배, 시장의 기능이잖아요. 직접 분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재분배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참 드문 케이스로는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래서 그 논리가 이제 보세요. 25번에 규제는 공탄이 완전 비탄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비탄 효과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 비탄력적인 단계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는데 탄력적인 장기 효과가 어떻다? 감소하게 돼. 요 지문을 틀리게 냈었지. 비탄하고 탄을 바꿔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그걸 말로 풀어 쓴 거 26번이잖아. 정부가 임대료상 균형가 이하로 규제했죠. 그럼 단기 효과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OX. 응? 맞아. 지금 보세요. 균형을 규제했지. 강제로 가격을 내려버린 거잖아.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이 대체할 수 있어, 없어? 대체할 수 없죠. 그러면은 대체한다는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탄이야, 비탄이야? 비탄이지. 아까 공급 비탄일 때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제 충분히 발휘된다는 말은 맞는데 이 문구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다? 단기야, 단기. 단기 효과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잠깐 보면은 이 시장 임대료죠. 여기 요 면적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소비자 잉여죠. 요 면적은 그렇죠. 생산자 잉여지. 그럼 시장이 맡기면 소비자는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가고요. 공급자는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시장 기능에 맡기면 전체 총 잉여를 유발시켜요. 근데 정부가 보기에 누가 많이 가져가나 본 거야. 생산자. 이게 임대주택 시장에는 임차자 잉여가 임대인 잉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뺏어와야 되잖아.
뺏어오려면 강제로 가격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이게 규제잖아요, 규제. 그럼 가격 강제로 내렸지. 근데 단기적으로 아까 단기 임대인이 대체할 수 있어, 없어? 다시 가격 올리는 방법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올라가는 방법. 근데 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격만 내려가고 공급은 반응이 안 됐지. 그러면 정부가 생산자 잉여를 뺏어다가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소비자 나눠줬죠. 그리고 생산자는 당신들은 요것만 먹으라 그런 거잖아요. 소득이 재분배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아니, 소비자 잉여는 커졌잖아. 생산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소득이 다시 분배가 됐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정부의 임대료 규정 정책 목적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요거보다 가격 뭐 높게 하는 게 최고 가격제죠. 그러니까 상한제. 여기까지는 단기 효과죠. 근데 우리 시험은 장기적으로 임대인이 대체 안 해. 대체하지. 이제 임대인이 저항할 거 아니야. 저항하는 방 가격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회복시키면 공급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공급이 여기까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가격을 내려갈 시간이 지나면은 공급은 줄겠죠. 이거 잘못 그렸다. 공급 여기까지 줄어들었고 대신에 수요도 탄력적으로 반응해 수요가 여기까지 늘어났잖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암기하고 계신 장기적으로는 규제 상태에서는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아서 무슨 수요? 초과 수요죠. 이걸 맨날 뭘로 바꿔? 초과 공급을 내잖아. 수요가 지금 더 많은 상태지. 여기까지 공급이 줄잖아요. 주니까 요 새로운 임대료 형성이 됐죠. 이 임대료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최고 가격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높은 게 거래되는 거 얘는 불법이야. 그 얘가 무슨 임대료라 그랬어? 암시장 임대료. 그럼 결국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세무서의 신고하는 공식적인 임대료, 규제 임대료하고 은밀하게 보면 암시장 임대료가 공존해서 몇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 이중 가격. 그러면서 공급이 이제 줄지. 그럼 요것이 사각형이 생겼죠. 여기 암시장 이익이야. 암시장 이익은 누가 가져가? 임대인이 가져가지. 그럼 정부의 조세 세입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지. 옛날에는 요만한 생산적인 세금 때렸잖아. 정부 강제로 내렸잖아. 여기에 생산적인 세금 때리다 보니까 정부의 조세 세입도 감소하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정책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소비자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원이 강조했죠. 어렵게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문제가 사회적 비용, 즉 사회적 경제 손실이 되는 거지. 잉여가 없어져 버려. 소비자의 생산의 공정성이 사라졌으니까 자원이 낭비된 겁니다. 이렇게 등등등에 대한 논리. 그래서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전부 다 기출 지문인데, 그래서 26번은 포인트가 단기고요. 그대로 보셔야 되고, 27번은 그 유명한 지문을 모아놓은 거죠. 규제가 시장보다 낮을 때 장기 효과. 1번에 단기보다 장기일수록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2번에 관리 소홀. 맞죠? 제가 못 받으면 관리 안 할 거 아니야. 질은 저하, 임차인의 주거 환경 악화. 그렇죠? 3번에 투자 기피. 투자 안 하겠지.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정도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어떻다? 감소. 이제 공급 감소야. 공급 증가로 자주 내죠. 그리고 법정 임대료 이외에 암시장 임대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받는 암시장 임대료 주거비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가중되죠. 임차인의 주거 이동은 저하되죠. 왜?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조세 세입도 어때요? 감소. 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더 커져요? 탄력적으로 커지지. 가격 내린 거에도 사회적 비용 요거잖아. 가격 내린 거에도 공급이 요만큼 줄었을 때, 이만큼 줄었을 때, 이만큼 줄었을 때, 봐요. 공급의 반응이 더 커지잖아. 점점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이 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수익이 아니라 탄력적인. 요 마지막 6번 지문이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겁니다. 실제 시험 지문이죠. 그리고 서포트하기 위한 보조 정책이 있어요. 보조 정책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먼저 28번.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돼요, 감소돼요? 임차인한테 보조금 줬다니까? 임차인의 만족감은? 그렇죠. 임차인 효용은 증가되겠지. 저한테 재난지원금 보조해 보세요.
저한테 1조만 보조해. 다른 사람 보조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그럼 저의 만족감은 그냥 맨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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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이렇게. 누가 부딪혀도 해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한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29 보면은 장기를 알아두세요. 장기. 그럼 임차인한테 보조금 지급했어. 임대료 보조 정책이야. 그러면 보조금을 줬으니까 단기적으로 뭐가 변해? 수요가 변하지.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상승. 초과액이 발생했지. 생산량이 커졌잖아.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들이 먹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암기할 거. 장기적으로 뭐가 움직여? 공급이 증가하지. 너무 먹냐? 나도 먹자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다시 임대료가 원상태로 복귀했지. 그치, 이런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알아두셔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 어떻다? 맞지.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요즘에 단독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낼 때 지문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럼 개념에 대한 논리 28번하고 29번 두 가지만 보시되 29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30번의 보조 형태 중에 여러분들 소득보조랑 집세보조 아시죠? 소득보조는 임차인 직접 현금 주는 거잖아. 그래서 현금 주는 것이고 집세보조는 뭐요?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그 효용면에서는 어느 게 더 우월하다? 소득보조. 그리고 소비징은 어느 게 유리하다? 집세보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서로 단점들이 하나씩 있죠. 뭐죠? 소득보조는 뭐예요? 단점이 자꾸 돈이 다른 데로 유용이 되지. 그리고 집세보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 두 가지 소득보조랑 집세보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부각시킨 보조 형태가 뭐야? 바우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겁니다. 바우처. 쿠폰 주는 거죠. 31번이 그거죠. 그 31번의 바우처는 보조 정책의 하나인데 교환권을 임대료를 보조해 줌으로써 임차인이 민간 임대주택에 낮은 임대료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이렇게 하는 거, 교환권 준다는 거. 32번에 바우처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보조의 장점이야? 소득보조. 소득보조 장점이고요. 보조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보조 장점이야? 집세보조 장점이지. 그러니까 소득보조와 집세보조의 장점을 다 갖춘 것이 뭐라고요? 바우처예요. 바우처. 그냥 뭐 가끔 나와요. 가끔. 31번과 32번 두 개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30번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공공임대주택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임대 짓는 거잖아. 전제적 무조건 민간보다 낮은 임대로 높은 임대로 무조건 낮은 임대로 하는 거야. 낮은 임대로. 낮은 임대로 나왔지. 그렇죠. 두 번째 34번 공공의 공급 민간 임대 수요의 탄력성을 크게 해요, 작게 해요? 1번 크게 한다. 2번 대빵 크게 한다. 3번 엄청나게 크게 한다. 크게 하지.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에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대체제라 그랬잖아. 그럼 공공이 들어왔어. 그럼 민간 시장의 임차자는요, 대체자가 더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그러니까 공공이 공급되기 전부터 민간 시장의 임차에는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변한 거지. 그러니까 더 크게 한다는 거죠. 더 크게 한다. 이거 3번 나왔어. 2번 옳게 크게 한다 나고 한 번은 작게 한다 해서 그 틀리게 나온 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기억하시고 세 번째 35번에 본 공공의 공급 소득재 분배 효과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세 가지 지금 꼭 알아두시고요. 36번은 그냥 민간이 그냥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하시고 37번 틀렸어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 법령상의 임대사업자는요 몇 호 이상? 1호. 무조건 1호. 한 채만 있으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고요. 1호. 38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 법령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죠. 민간 임대주택 특별 법령상에 민간 임대주택 종류가 몇 개? 민간 임대 종류 2개. 하나 뭐예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 없어요. 2개야. 그 다 암기하지 마시고 기간을 암기하셔요.
공공지원은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일반은 몇 년 이상? 10년. 다 10년 이상이야. 다 10년. 민간 쪽은 다 10년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38번 OX. X죠. 8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이다 하시면 되고요. 39번에 장기일반 나왔죠? 10년 맞지? 두 개 이제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리고 40번에 공공주택 사업자 있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되나 부동산 투자에서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공공사업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어요. 투자 신탁에 투자해서도 됩니다. 거의 출제 가능성 오늘 참고하시고 41번에 영구임대주택 몇 년? 50년. 그럼 몇 년 돼 있어? 30년 틀렸죠? 50년. 42번에 국민임대주택 몇 년? 30년이죠? 몇 년 돼 있어? 20년 틀렸죠? 그리고 43번에 장기전세주택이란 어떤 대학생, 사회전, 신혼부부는 젊은층 이렇게 나왔죠? OX. X죠. 뭐라고 해야 돼? 행복주택이라고 하셔야 되죠. 행복주택. 어쨌든 뭐 이제 제도적인 면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 그 여기까지 하셔서 이제 40점이 나온 거지. 최소. 기쁘시지? 예. 그리고 이제 관리, 마케팅, 개발로는 우선 패스하고요. 패스하고 일단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오후에 8번에 투자론 있죠? 투자, 금융, 간평. 요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투자, 금융, 간평. 그래서 페이지 17페이지 펼쳐주시면서 나머지 투자, 간평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버릴 거 다 버리면서 확실한 것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1시간 후에 2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어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